안녕하세요.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감옥 시리즈입니다. 아, 감옥 시리즈요? 네. 예. 어떤 분을 위한 특별한 기획인 것 같은데 수감 경력이 있는 분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경식 선생님의 에세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에세이 소개하면서 서경식 선생의 형인 서승 그리고 서준식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서승 선생이 쓴 옥중 19년이라는 책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서승 선생은 1971년에 육군 보안사령부, 보안사라고 하죠. 기무사의 전신이죠. 예. 연행되어서 제1교포 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동안 비전향 정치범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그분도 19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된 이 서승 선생의 기록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타임머신이라도 태워서 그 시절로 보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시절의 감옥의 상황들을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1동포에 대해서는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 이후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틈만 나면은 제1동포에 기대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냈습니다. 여기에 DJ도 연루돼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진을 빼놓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승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 후 한민족이 분단되지 않고 평화 번영의 길을 걸었더라면 많은 제1동포들이 당연히 고향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차별의 대상이 돼서 고통을 겪고, 여기 고국이라고 돌아왔더니 정말 상상 이상의 고문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조작된 사건에 연루돼서 19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데요. 이 서승 선생이 지냈던 감옥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이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그 당시 감옥의 상황입니다. 우리 서승 선생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네요. 계엄령을 발포한 후 닥치는 대로 잡아넣어 평소 4,000명 정도 수용하던 구치소에는 1만 명이나 되는 수용자로 넘쳐 흘렀다. 내방도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다. 1관구에서는 1.7평방에 12명에서 13명을 밀어넣는 바람에 밤에는 칼잠을 자도 두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변소에 앉아 대기했다. 코 밑에 옆 사람이 구린내 나는 발이 놓이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한밤중에 변소에 갔다 오면 그 자리가 이불로 메워져 버리고 비집고 누울 틈이 없었다. 14동에는 변소가 없고 높이 1m 정도의 가림판으로 가려놓은 뺑기통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뺑기통, 변기통이죠. 예. 내 방에는 단무지라도 담갔음직한 나무통이 있었는데 대개 새우 젖독을 썼다. 나무 변기통은 너무 높아서 불안한 자세로 이를 보아야 했고, 새우 젖독은 길쭉한 데다 밑이 좁고 윗부분이 넓어서 극히 불안정했다. 똥은 아침마다 리어카가 와 탱크에 담아 운반해 갔다. 내 방 옆은 계단이었는데 2층으로 물을 운반하다가 흘린 물로 늘 미끌미끌했다. 아침에 새우 젖독을 2층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독이 깨져 온통 똥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게다가 2층에서는 때때로 뺑기통이 넘친다며 오줌을 쉽게 받아 창밖으로 뿌리기도 했다. 극히 일부만 봤는데도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감 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는 문장이거니와 이곳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고통들이 정말 절절하게 배어나는 글입니다. 박근혜 씨 덕분에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바이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70년대만 해도 식민지 시대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이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서대문 형무소의 풍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곳을 차갑고 더러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을. 근데 박아무개 씨가 차갑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차갑고 더러운 곳을 맛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가 기획하고 이어받은 것일 테니까요. 예.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런 70년대에 서승 선생이 살았던 이런 구치소로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또 CNN에서 보도가 나오겠네요. 네. 아마 CNN 이거 뭐고 어떤 수작을 부려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CNN 보도 내용도요, 박근혜 편에 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박근혜에게 좀 비판적인 기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박근혜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 실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그럴 겁니다. 제대로 된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네, 이런 데다가 또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선 선생이 유명한 사건인데요. 감옥 안에서 경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고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허위 자백을 할까봐 우려했던 것이겠죠. 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선 선생이 바랐던 건 정말 민족의 평화와 독재의 타도였거든요. 이게 조작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작으로 연명해온 권력을 보고 살았으니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작 정권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장면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서승 선생의 사진을 보면은 이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겉옷을 벗어 개선은 책상 위에 놓았다. 연료 탱크를 집어들어 마개를 열고 머리에 뒤집어 썼다. 기름은 골고루 끼얹어지지 않고 왼쪽으로 좀 빗나갔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책상 위에 조소 용지를 한 장 집어들고 둘둘 말아서 불을 붙였다. 불을 배에 댔지만 예상과는 달리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았다. 서기와 달리 경유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경비병이 담배를 다 피우고 방에 들어오면 더욱 지독한 고문이 시작될 것이다. 초조해서 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했다. 불을 왼손으로 옮겨잡고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고 손끝에서 불길이 팔을 따라 타오르기를 기다렸다. 아래로 향해 있던 종이의 불길은 가늘고 길게 타올라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왔지만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감질날 정도로 천천히 손끝에서 팔을 따라 불길이 타올랐다. 팔을 감싸고 있던 얇은 스웨터가 타들어가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에 퍼졌다. 경비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지만 기세가 붙은 불길이 어깨에서 얼굴로 옮겨오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으악 으악 하는 비명이 목구멍을 비집고 나와버렸다. 그러고는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죽으려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불을 끄려고 했다. 죽어야 한다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굴대굴 굴렀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그 안에서 양심수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했는지, 옥중투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옥중투쟁을 하려면 정말 이 정도로 가열차게, 이 수준으로 가열차게 해야 뭐가 자신의 진정성이 일부라도, 정말 있다면 일부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정말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지켜야 할 민중의 권리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자신의 양심을 다건 이런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예. 우리 서승 선생과 서준식 선생이 다른 양심술과 더불어서 함께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일제잔재, 분단과 민족 증오의 도구인 양심 자유를 유린하는 사상 전향 제도를 철폐하라. 비인도, 반민주, 파쇼 통치 악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폐지하라.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인권유리라는 일제유산 행영법을 개정하라. 참된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쟁취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예. 이게 1971년에 수감돼서 민주운동 이후에 19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1988년에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또 그쪽에 아주 고상하신 분 하나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그분에게 또 읽어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책을 보면서 서승 선생의 동생인 서준식 선생은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형보다 2년 먼저 나오는데요. 2년 먼저 나오는 과정에서 양심수로서 옥중 단식 투쟁을 단행합니다. 단식 투쟁에 단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승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준식, 그러니까 서승 선생의 동생이죠. 여기는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에 투옥돼서 17년간 청춘을 감옥에 보냈는데 예. 87년에 서준식은 사회안전법과 사상 전향제도에 항의해서 51일간 단식을 감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한을 선언하고 시작한 단식이 51일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걸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3월 26일자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어제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눈가루가 흩날리는 이상 기온이었지만 요즘 계속 봄날 같은 기후라서 개나리 따위에도 새움이 돋아나고 있구나.
오늘 오후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긴 제방에는 벌써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날마다 그 푸름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 말라 죽은 풀이 씨앗을 떨어뜨려 그 씨앗이 새 생명을 뿌려내왔다. 해마다 풀이나 꽃이 똑같이 피어나건만 같은 풀, 같은 꽃은 아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하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란 구절이 있고 자연의 변증법적 존재 과정으로서 하나의 씨앗이 부정을 통해 새로운 긍정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들어본 듯하다. 그래도 하나의 씨앗에게는 생과 사란 절대적인 것이다. 죽음은 그 개체만의 것이다. 하물며 자갈밭 불모지에 떨어져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간 씨앗에게는 망망한 어둠밖에 없는 것이다. 죽어버린 씨앗이 첩첩이 쌓인 광야에 새싹을 틔우는 찬란한 봄, 죽은 씨앗에게는 죽음만이 있다. 네,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동생이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죽음은 절대적이죠. 이 목숨을 건 단식을 장장 51일 동안 수행합니다. 체중이 30kg까지 줄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는다 그럽니다. 감옥에서 한국 단식 투쟁 사상 가장 긴 단식일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디 숭고한 우상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 정도는 깨야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가서 폭식 투쟁 안 할 테니까 정석으로 단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단식을 해본 역사가 있는데 어째 열흘이 지나도록 단식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그 진정성이 있다면은 51일 정도는 하겠죠. 네. 이 책의 저 뒷부분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인권운동사에 또 중요한 길목이 있었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원순 시장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박원순 현 시장,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좋은 책도 쓰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이 쓴 추천사 중에서 일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1971년 3월 6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이 긴 세월 동안의 옥중 생활을 그는 놀랍도록 자세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이 나라에도 고정훈의 명인 옥중기를 비롯해 많은 옥중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만큼 처절하고도 극적인 기록은 없다. 이 기록은 서승 자신의 개인적 옥중 기록이자 한국 행영사, 인권사, 정치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 시대의 민족의 순환을 품어안아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 속에 지난 100년 동안의 전근대성과 왜곡된 민족사가 한 덩어리의 모순으로 드러나 있다. 거기에 일제의 유산과 분단의 아픔과 독재의 고통이 그대로 녹아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민족사의 비극의 원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순환의 현장으로 보존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도 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가감없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서준식, 서경식 삼형제는 제일 조선인으로서 역사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표현하는 이 문장을 다듬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네. 탁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비극, 그리고 독재에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보시고요. 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얼마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유, 참, 근데, 같은 과목이라도 서승 선생을 너무 욕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박근혜 씨가 하나의 계기는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수많은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열악한 감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 계기는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열악한 그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수감자들의 인권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홍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10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떠나보내기는 뭐랄까요, 허망합니다. 일주일을 거의 쉬다 보니까 10월을 느끼기도 전에 가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햇살도 환하고 좋은데, 그죠? 글쎄 말입니다. 누구든 다스의 주인을 어떻게든 집어넣고 10월에 가야 할 텐데. 근데 다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난 모르는데. 이명박이죠?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난 잘 몰라요. 이명박 씨 제발 고소하세요. 그러면 검찰 가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스 주인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걸 보고 10월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국민들의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 성의 있는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같아요. 이 부패한 권력의 이면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연결고리가 다스 주인인 것 같은데, 다스 소유자가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이고, 너무 뻔한 답이다 보니까. 뻔해요? 뻔한데 나는 왜 잘 모를까? 근데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MB가 다스가 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닐지 이걸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MB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죠. 참 절묘하게 자기의 구도를 그렸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서승, 서준식, 서경식 삼형제 중에 형 서승의 옥중 19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생 서준식의 옥중 서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감옥의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감옥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기도 하지만 천국이기도 하다 그래요. 정말 갇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유의 장을 열어가고 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겠죠. 근데 형 서승에 못지않게 서준식 선생의 교양 수준이나 철학도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번역돼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번역됐습니다.
10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두툼한 책인데요. 이 옥중서안은 정말 높은 교양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역사, 철학, 문학,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요. 음악과 미술에 이렇게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인문학적 향기가 가득합니다. 편지라는 글쓰기라는 게 일종의 고백의 형식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형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편지 읽을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진솔함이 와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예. 자그만치 17년에 걸쳐서 쓴 편지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000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대부분이 가족들에게밖에 보낼 수 없었던 모양이죠. 이 편지가 단순한 인사편지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까지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품격 높은 인문학 서적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서준식 선생의 17년간에 걸친 옥중투쟁 과정에서 쓴 편지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내일은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그 글도 대단히 향기롭고 격조가 있지만 우리 서준식 선생의 글도 거기 못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몇 구절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는 이 사람의 실천 과정, 사회안전법이나 국가보안법하고 싸웠던 양심수로서 정치범으로서 싸웠던 갓난 신고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고와 실천이 몸과 생각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사촌한테 쓴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어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나 고통도 그 몸이 맛보야만 머리 쪽에서 하는 생각도 절실해지고 진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란 항상 매끈한 거짓말이기가 십상이라는 것. 가장 성실하게 인생과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내던져야 한다는 것. 서남이가 잘 명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서남이가 그 사촌입니다. 우리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입진보란 얘기 많이 하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예. 꼭 말하고 행동 그리고 몸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는 싸움의 과정에서는 이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감옥에 와서 대학 다니다가 잡혀와서 감옥에서 17년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감옥에 살면서 자기 사유들을 녹여내는 맛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역설적으로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머리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겠죠. 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감옥에서 쓴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도 그렇고요. 세계 지성사에서 감옥에서 쓴 명작들이 아주 많은데 예. 서준식 선생의 편지도 그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녀온 친구들이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대요. 신영복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황석영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못 읽었던 책들 다 읽고 그걸 쓰는 자유가 좀 보장되는 경우에는 좋은 글들도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들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감옥에서 영어를 터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영어를 거의 터득한 데다가 DJ의 옥중 서신도 아주 유명하죠. 깨알같이 쓴 글자들이 눈에 선하네요. 네, 아주 꼼꼼하게 쓴 그 글들. 그야말로 DJ 사상의 원형들이 옥중 서신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서준식 선생도 감옥살이를 하면서 제가 아는 보면서 정말 많은 책들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내리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동생들, 특히 영실이라는 동생에게 편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예. 편지에서도 평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감상평도 보내고 이럽니다. 그중에 한 구절
백범일지에 대해서 쓴 구절이 있는데요. 예. 흥미로워요. 이게 혁명하는 사람들의 낭망성, 또 저항하는 사람들의 낭만적인 의미 얘기하는데, 백범일지 읽으면은 감옥에서 도망치고 방황하고 이런 것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낭만적 망명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짧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백범일지는 이와 같은 사나이의 낭만으로 꽉 차 있다. 어쩌면 김구라는 분은 이런 낭만이 용납되는 시대를 마지막 조선형 영웅으로 살다가 만년에 가서 시대가 그런 낭만을 용납할 수 없는 냉혹한 시대로 변천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범 정신의 에센스를, 그 고갱이를 낭만이라고 보는 게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책들, 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책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동생들과 조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교양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이 구절이지만 쭉 책을 다시 뒤적거려 보다가 김 PD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부분을 찾았어요. 예. 한국을 왜 이렇게 교회가 번창할까? 예.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고모 중에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그 고모님이 조용기 목사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준식이 조용기 목사님 얘기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외로. 네, 예. 논외로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니 커다란 교회에서 비디오 스크린 설치해놓고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님 이런 거 다 헛소리라 얘기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번성하는 이유가 미국의 종속적인 멘탈리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 PD 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표준적 목사들의 철학이 큰 것은 아름답다, 많은 것은 진리다인가 보다.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이다지도 교회로 미어터질 지경인 기현상은 어인까닭인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목사들의 설명에 너나 나나 납득하지 못한다. 일본 제국주의 강권과 그 후에 기층 문화를 무시한 숨가쁜 근대화 과정에서 지하로 잦아들 수밖에 없었던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었던 샤머니즘이 마치 지하의 용암이 화산이라는 숨구멍을 찾아 분출하지는 못빼기듯 교회라는 숨구멍으로 분출하게 된 것일까. 해방 후 특히 5, 60년대 우리 사회의 미제라면 똥도 좋다던 극단적인 미국화, 미국에 대한 병적인 동경 같은 것이 교회 융성의 토양구시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어쩌면 동서냉전 질서의 최첨단인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준전시적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다양한 결사나 사회운동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했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일상의 감옥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된 활동적이고 봉사를 하는 지식인들까지도 현실적으로 손쉽게 향할 만한 활동 무대란 교회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전문가인 김 PD가 보시기에. 아이고, 전문가라니요. 예. 사실 19세기 말에 미국은 어떻게든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서부 개척 이후로 이제 남게 된 잉여가 된 이런 발전 동력을 태평양 주요 국가들 진출로 해소를 하려고 했죠. 뭐 영토 주권을 확대한다기보다는 경제 주권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영역 확장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정신적 식민을 추구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에 경도된 보수 개신교계가 이렇게 한국 땅, 조선 땅에 이렇게 닿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개신교는 곧 미국이요, 미국이 곧 개신교인, 그런 인식을 조선 사회에 심어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적인 동경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분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고, 미국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인식이 됐던 것이고요. 미국에 대한 뭐 끊임없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동경이 실은 다 이런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섭니다. 네, 한국 교회의 이면을 보면은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서중희 선생은
이 미국에 대한 병적인 동경이 이런 상황을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86년에 쓴 글인데요. 이게 요즘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 게 싶습니다. 사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을 동경하는 것을 미국이 즐거워했고 또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겼는데, 오늘에서야 미국을 그렇게 동경하는 게 미국도 반갑지 않을걸요? 예전에 그 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 그냥 미국 대사를 천사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부채춤 추고 개고기 주고 이 별 생지랄들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비웃었지. 그걸 미국이 아이고 한국 역시 변심이 없군 이렇게 생각했겠냐 이겁니다. 아주 낯뜨겁고 마뜩찮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도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성조기 들고 나와서 사랑을 구걸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서준식 선생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예수는 유명한 말을 빌면 방랑의 레디컬리스트였다. 그러니까 방랑하는 급진주의자였단 얘기죠. 예. 방랑의 레디컬리스트였다 하면서 내가 아는 한 예수는 제도적인 의미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제도적 교회에 안주하고 큰 것은 아름답다고 외쳐대는 목사의 체질이란 가장 반예수적인 체질임을 우리는 허심하게 공간 복음서를 숙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서준희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님도 옥중서원 읽으시면은 예. 시사를 받는 바가 아주 많을 줄 압니다. 예수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가 어느새 제국의 종교 혹은 기득권의 천병, 이건 예수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이순신 장군을 친일파로 만드는 격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혁명가인 예수를 이게 완전히 무슨 제국주의의 수장격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회야말로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준희 선생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반예수적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예. 이런 종교적인 성찰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내면을 향하는 성찰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 가슴에 딱 박혀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87년 8월 24일자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라. 이런 나의 모토는 이리하여 언제나 무참히 깨어져 나는 나의 인간적 한계 앞에서 절망하곤 한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인간은 남에게도 너그럽지 못하게 마련인 것일까? 아니면 나의 패배의 원인은 스스로를 철저히 상대화시킬 강력한 거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까? 신 이외에 혹시 그런 거점은 없는 것일까? 시인은 읊는다. 오래 흔들렸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서러웠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목말랐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렇게도 오랜 세월 흔들렸고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서러웠고 그리고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목말랐음에도 나는 왜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것일까? 도대체 얼마 많은 세월을 더 흔들려야 서러워야 그리고 목말라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일까? 예. 네, 정말 시와 같은 성찰이 빛나는 여동생 영실이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이런 구절 보면은 정말 가슴에 탁 아프게 와닿아요. 얼마만한 세월을 더 흔들려야 서러워야 목말라야 인간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문장이 정말 탁월하죠? 예. 마지막으로 골라놓은 편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양심의 문제와 관련지어서인데요. 또 87년 10월 이맘때쯤 쓴 편지네요. 양심을 걸고 투쟁한다는 건 무엇인가? 독재 정권과 끝까지 온몸을 걸고 대결한다는 건 무엇인가? 서준식 사상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신채호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감옥에서 숨져간 사람들 또 그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람의 양심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세상이란 언제나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주위 세계와의 크고 작은 대결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늘 눈앞만을 열심히 쳐다보며 살아가는 나의 이 황소적 근시안과 두보적 옹졸함은 꼬리를 물고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강요된 대결들의 하나하나를 회피하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보다 큰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일부 후퇴하거나 하는 소위 탄력성 있는 처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야 나는 이런 대결들 하나하나를 고집과 결벽증과 힘과 오기만 믿고 서투르게 극복해왔고 그런 극복들이 쌓이고 쌓이며 또는 눈덩어리 굴러 불어나듯 하여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강요된 대결의 극복들로 이루어진 이 큰 눈덩어리 앞에서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곤 한다. 그 눈덩어리가 굴러서 커짐에 따라 나는 끊임없이 자꾸만 더 커지는 대결을 강요당해왔고 또 앞으로 당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어느새 나만의 것이 아닌 게 되어가고 나는 나의 욕심에 따라 멋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간다. 이것은 결단코 주체성의 결여가 아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 자각인 것이다. 예수는 참으로 옹졸하게도 따옴표 친 옹졸하게도입니다. 유대 지배계급들이 강요하는 하나하나의 시험과 도전에 고지고대로 맞서감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그 거룩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아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가냘픈 어깨에 스스로 짊어지게 된 짐이 따라서 거룩한 죽음을 마련해야 함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네. 문장입니다. 여기에도 예수가 등장하죠. 정말 우둔할 정도로 옹졸하게 유대 지배계급들이 강요하는 모든 대결에 하나하나 시험에 맞섰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을 지키는 어떤 올곧은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윤희상 선생이나 우리 천산병 시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역사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옥에 있어서 좋은 게 또 하나 있네요. 깊은 사색.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내일 소개해 주실 텐데 감옥은 깊은 성찰, 그 성찰 끝에 통찰을 낳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대망이라는 이상한 무협지 같은 소설을 읽고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꼼수 부릴 게 아니라 예. 정말 이런 성찰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하네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망은 전두환도 감옥에서 읽은 책이에요. 예, 그 책은 어떠세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에도막부 전이죠. 전국시대판 삼국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음모와 계략이 날뛰고요. 저는 몇 권 읽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일본 역사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정 마니아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시대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성립하기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의 땅 따먹기 그리고 사람 불러 모으기, 쌈박질하기 이런 것을 다룬 소설입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좋아하실 분들이 있지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그걸 읽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안 읽은 게 다행입니다. 예. 다른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전두환 박근혜가 봤다고 해서 좀 힘셉니다. 예. 자, 교수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25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린 날이 되고요. 곧 촛불혁명 개시 1년 기념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1년 참 금방 갔습니다. 네, 참 금방 가요. 근데 이 시대를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굉장히 좀 설렙니다. 우리 시대의 평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설익은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10년, 20년, 100년 뒤에는 21세기의 가장 빛나는 민중혁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적폐청산 과정들이 제대로 마무리돼야겠죠. 예. 그래야 그 의미가 더 빛을 발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혁명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강박에 가까운 그런 집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다든지 혹은 벌써부터 비판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더 진득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아직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민주정부를 좀 사납게 흔들어대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교수님,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요. 미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무역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과거나 이제나 별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적잖게 내세웠고요. 그때 일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요. 저는 어느 쪽이었냐면은 민주정부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조금은 급진적으로 보이는 요구를 했던 게 저로서는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쌓인 이 적폐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험한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요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네, 그 요구들이 자기 절제에 입각한 요구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진보적인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나친 요구는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청와대로 행진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뜻은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속도를 내라,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아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와간 이번 촛불 1주년은 청와대 행진에 대한 계획은 백지화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민주정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감옥 시리즈 세 번째인가요?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예.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뭐 우리 시대 고전이 되어버렸죠.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셨더라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신영복 선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신영복 선생이 썼다는 잘 아실 테고요. 예. 여러 곳에서 이 신영복 선생의 붓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더불어 숲부터 시작해서 이 강의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 네. 달변은 아니시더라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달변이 아닙니다. 교수님 생각이 안 깊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무슨 달변이에요? 놀변이지? 그러신가요? 예. 아주 엄청난 놀변이죠. 아, 네. 그러세요. 예. 아니, 우리 편집을 한 상태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달변가로 아세요. 교수님이. 예. 우리 김 PD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성민지 엔지니어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생각이 참 깊으신 분이시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그러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더 반대로 생각하실 거고요. 음성 그 녹음을 통한 뽀샵이 너무 심했던 것 같네요. 보이스 할 때 보로해서 보샵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신영복 선생님, 그러나 그분의 글이나 생각은 정말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과 또 감동을 주신, 사실 책으로서 그분을 스승 삼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 정신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품격이나 격조, 그리고 사유의 깊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출발이 저는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책은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수와 재수 씨에게 보낸 편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형수와 재수 씨가 옥바라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별하게 형수와 재수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예. 이 편지들을 보면 어제 서승 선생님도 그랬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신영복 선생이 어떤 방향으로 사유의 뿌리를 확충해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책은 한편의 산문으로 쓴 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문장을 자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신영복 선생의 풍요로운 그 사유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펼쳐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욕설의 리얼리즘이라는 글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 김 PD 생각하면서 골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은 항상 욕설하면 저를 생각하시는지. 네. 예. 우리 언젠가 한번 잠깐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예. 이 욕설이라는 게 하나의 미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욕설 한마디 입에 올리지 않는 엄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젊었을 때는 꽤나 욕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 씨발을 많이 쓰세요? 조또를 많이 쓰세요? 저는 전자를 더 많이 씁니다. 씨발. 네. 이거 서민의 욕입니다. 대중의 욕이고. 예. 정말 씨발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어쩌면 자기 검열인지도 모르죠. 자기 무의식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해서 김 PD가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 감옥이라는 곳이 정말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죠. 예. 신영복 선생님도 얘기하듯이 교도소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로 흐드러진 욕설의 잔치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김 PD가 가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점잖은 우리 신 선생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설을 듣는 방법이 너무 고지식해서 단어 하나하나의 그 뜻을 고지고대로 상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궁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나하나에 음미해 보면은 대단히 무섭잖아요. 잔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대단히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입말로 굳어져 버리면은 원래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욕설이 갖는 리듬들 있죠. 또는 욕설이 갖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화행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관계들이 좀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적대감을 조성하는데도 욕설이 기여를 하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관계 밀도가 높아질수록 욕설은 훨씬 더 리드미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설과 관련된 신영보 선생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예. 욕설은 어떤 비상한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 밖으로 돌출하는 이를테면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싸고 후진 해소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 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음이 사실입니다. 징역의 현장이 이곳이 곧 욕설의 산지이며 욕설의 시장인 까닭도 그런 데에 연유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욕설은 이미 욕설이 아닙니다. 기쁨이나 반가움마저도 일단 욕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감정의 비상함이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시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반가운 인사를 욕설로 대신해 오던 서민들의 전통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욕설이나 은어에 담겨있는 뛰어난 언어 감각에 탐복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멋지게 들어맞는 비유나 풍자라든가 극단적인 표현에 치우친 방만한 것이 아니라 약간 못 미치는 듯한 선에서 용케 억제됨으로써 오히려 예리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 PD의 욕설도 이런저런 시적 효과, 풍자의 효과, 어떤 골개 효과까지 또 나아가 어떤 팽팽한 긴장감까지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 신영보 선생이 인증을 해주는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기초로 하면서 예리한 풍자와 골개의 구조를 갖는 욕설에서 인텔리들의 추상적인 언어 유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적나라한 리얼리즘을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설에 동원되는 화제와 비유로부터 시세와 인정, 풍물에 대한 뜸든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김 PD를 위한 헌사였습니다. 신영보 선생의 글을 빌어서 예. 저는 신영보 선생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인텔리들의 추상적인 언어 유희보다 욕설로 점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든 민중들의 리얼리즘이란 말에 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감옥에서 욕설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감옥 생활에 적응해 가고 또 여기에서 세상에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의 내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인간관계의 이면들을 통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도소 안 들어가셨으면은 욕이란 건 천한 것들이나 쓰는 것, 혹은 거로조차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시정잡배들의 언어 이렇게 치부했을 텐데 그 안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욕에서 철학을 또 발견하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욕설의 철학, 욕설의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설의 미학. 예. 이렇게 감옥은 어떤 교실, 학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형수께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예. 육순 노인에서 22살 젊은이에 이르는 29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숨길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이 바짝 몸 비비며 살아가는 징역살이는 사회, 역사의식을 배우는 훌륭한 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도덕적 분식이나 의례적인 옷을 훨훨 벗어버리고 벌거숭이의 이해, 호, 오가 알몸 그대로 노출됩니다. 알몸은 가장 정직한 모습이며 정직한 모습은 공부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20명 남짓된 방에서 함께 뒹굴고 해야 제대로 된 배움의 교실이 되겠죠. 우리 이번 주에 이 감옥을 다시 돌아보게 한 그분에게도 신영복 선생의 이 말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사상범이니까 독방 썼겠죠? 아닙니다. 아, 혼거방이 있었습니까? 네. 육군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전주교도소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요. 한 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뒹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사람들 만나고요. 그 사람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다시 되새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영복 선생님이 그리워집니다. 참 많은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셨고요. 그 중에 또 걸출한 제자가 있죠. 탁현민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특정 대학을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대학의 하나의 생명선과 같은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신영복 선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또 제자들이 오죽 훌륭하겠습니까? 네. 부러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의 그런 미추의 격을 따지지 않는 이런 추함에도 미학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 그것을 또 배운 후학들이 성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거침없는 자신의 판타지들을 말로써 글로써 그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탁현민의 배우는 신영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예. 아울러서 이 책에서 우리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독에 관한 성찰이 곳곳에서 빛나는데요. 예. 그 중에 한 편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햇빛이 밝은 날입니다. 어제 내린 비가 온갖 먼지를 씻어낸 자리에 오늘은 일제히 햇빛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멀리 산림과 눈앞의 벽돌담이 다 함께 본래의 색깔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넓은 햇빛 속에서 가끔 우렁찬 아우성 소리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낮은 소리에서부터 서서히 음계를 높여가서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폭발하는 합창으로 되는, 아니 소리가 빛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씻은 듯 맑은 산림과 벽돌담에 은총처럼 쏟아지는 햇빛이 방금이라도 우렁찬 아우성으로 비약할 듯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다가 창가에 목을 빼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광막한 자연으로부터 지극히 사소한 나의 애환으로 돌아오면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듭니다. 고적감이 뭡니까? 고독, 쓸쓸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독한 상태는 일종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나아간 상태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의 산실로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독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옥방의 고독이 창조의 산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 산과 들과 숲과 건물과 모든 것이 저마다 생동하는 우람한 합창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고독한 자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고독은 고독 그것만으로도 가까스로 한 침일 뿐 무엇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독을 깨뜨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우렁찬 저 햇빛 찬란한 합창을 향하여 문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쓰여진 글입니다. 고독한 상태를 버려진 상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글을 읽어보면은 신영복 선생은 이 고독을 깨고 나가면서 정말 소중한 자기 사유의 알맹이들, 고갱이들을 들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독의 시간들을 사유의 다이아몬드로 담금질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영복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 감옥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남긴 이 선물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개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4+2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10월 26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탕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탕은 또 히로부미가 받은 탕이고 다른 탕은 다 아시죠? 아니 근데 1979년 10월 26일에 그때 교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기억에 선해요. 하숙 생활을 했는데 예. 박정희가 죽었다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밤새. 어디서 하숙하셨어요?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죠. 일이. 네,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도 깜짝 놀랐죠. 나라 망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밤에 가는 길에 우리도 쫄래쫄래 따라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편히 쉬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미스 프레지던트라고 이제 곧 개봉할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제 김재환 감독이라고 MB의 추억, 코바디스, 그리고 트루마쇼 이걸 만든 분입니다. MBC PD 출신이고요. 그 MBC에서는 이용마 기자와 동기였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박정희 시대와 자신을 그야말로 합체해버린, 그러니까 나의 자긍심 정체성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버린 어르신들의 멘탈리티를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네. 김 PD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신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박정희 딱 사진 걸어놓고 그 박정희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딱 붙여놓고 필승 이래놓고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경수나 박정희 죽었을 때 그 흰 옷 입고 나와서 절하면서 울부짖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그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죽었을 때 북한 인민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말이죠. 선량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박정희 사진 앞에서 사배를 올리고 그 임금한테 하는 게 사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국민교육원장을 아침마다 읊으시는데 참 길기도 길거니와 이건 거의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이게 참 참담했습니다. 그분은 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말종 박사모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분들과 유유상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재자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그대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면은 대학 들어와서 학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의 실체를 조금씩 알면서 정말 환멸에 치를 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10월의 마지막 밤. 아, 잊혀진 계절. 예,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걸 개사해서 잘 부르는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뭐 하고 있다가 말없이 총 맞았지요 하는 뭐 이런 노래 개사해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예. 좀 대단한 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교수님, 12족을 또 우리가 맡게 됩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12족은 참 나름 또 뜻깊은 12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그래서 또 교수님이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또 생각하면서 책 한 권 준비하셨죠? 네, 이 감옥 시리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 더 좋은 옥중에서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 수고 이건 좀 어려워서 소개하기가 좀 어렵던. 그 수고라는 게 무슨 수고입니까? 수고하다. 손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아, 기고할 때 고에다가 손숫자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매뉴스크립트라는 뜻이죠. 이 옥중 수고 같은 책들도 있는데 이 방송에는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에서 쓴 편지 심연으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옥중 편지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좀 다르게 예.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예술적인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편지입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는 많이들 아실 텐데 행복한 왕자라는 그런 동화를 쓴 사람이죠. 행복한 왕자는 대단한 걸작입니다.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이 아주 강한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예술과 도덕의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는 아주 걸작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살로메를 비롯한 희곡도 많이 썼고요. 또 유명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19세기 말 1895년 무렵이죠. 동성애 혐의로 연루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 예. 아주 추잡한 놀이에 빨려들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들인데 정말 명편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오스카 와일드의 이 옥중 편지는 옥중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작가의 산문들을 보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이것저것 등장합니다. 예. 이 책은 그냥 제가 많은 설명 없이 몇 구절만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상상력에 관한 통찰이 아주 빛나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상상력을 먹고 자라지. 우리는 상상력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의 우리보다 더 고귀해질 수 있어. 상상력에 의해 우리는 삶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직 상상력에 의해서만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말이지. 오직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게 상상된 것만이 사랑을 살찌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증오는 무엇이든 먹고 살을 찌울 수 있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마셨던 샴페인 한 잔, 당신이 먹었던 기름진 음식 어느 하나도 당신이 품은 증오를 살찌우고 더 커지게 만들지 않았던 것은 없었어. 또한 당신은 자신의 증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 삶을 가지고 도박을 했지. 내 돈으로 도박을 하듯 경솔하고 무모하게 그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혹시 도박에서 지더라도 당신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겠지. 만약 당신이 이기면 그 환희와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건 당신이 되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알프리드 더글라스에게 사랑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우리 상상력의 빈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들은 늘 이게 증오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눈을 멀게 한다는 그리고 증오가 우리 삶을 독설하고 마비시킨다는 언급까지 오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얼마나 삶을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를 걸어서 유미주의자, 탐미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을 정말 사랑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예. 어떤 권위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가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애청자분들 계실 텐데 한번 이 오스카 와일드의 시면으로 붙들 읽으시면서 이런저런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볼까요? 가난에 관한 이야기? 예. 가난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다정하고 더 감성적이지. 그들의 눈에 비친 감옥은 한 인간의 삶에 닥친 비극이고 불운이자 사고이며 다른 사람의 연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두고 단지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만 말해.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고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완벽한 지혜가 담겨 있지. 하지만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얘기가 전혀 달라져. 우리에게 감옥은 한 사람을 천민으로 만드는 곳이야.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대한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지. 그들은 내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아. 내겐 희미한 달빛을 다시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지. 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자비롭고 더 다정하고 감성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참회이기도 한데요. 자신처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감옥의 고통들을 견디기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면으로부터의 아주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시인은 흔히 저주받은 운명이라고들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위대한 시인을 자신을 위대한 시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들은 예. 예수를 떠올리는데 아주 빛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진정한 한편의 목가야. 비록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어둠이 다가와 대지의 얼굴을 뒤덮고 큰 돌이 굴러와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끝날지라도 말이지. 우린 여전히 그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신랑으로 여기거나 푸른 초원이나 시원한 개울물을 찾아 자신의 양떼와 함께 계곡을 헤매는 목자, 음악으로 하느님의 도시를 지키는 성벽을 세우고자 노래하는 이, 또는 이 세상도 그의 사랑을 담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겐 그가 일으킨 기적이 봄이 오는 것만큼이나 경이롭고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그의 특별한 매력이 매우 강렬한 나머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고뇌하는 영혼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의 옷이나 손을 만진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믿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의 대로를 지나는 동안 삶의 신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 그것을 명백히 보게 되고 쾌락의 목소리 외에는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가 멀었던 이들이 처음으로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것이 아폴론의 류트 소리만큼이나 음악적이라고 느끼며 그가 다가감에 따라 사악한 열정들이 달아나 버리며 죽음과도 같은 밋밋하고 상상력이 결여된 삶을 살던 이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듯 깨어나게 되고 그가 언덕에서 가르칠 때에는 군중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세속적인 근심을 잊게 되고 식탁에서 그의 말을 듣는 그의 친구들에게는 퍽퍽한 음식도 감미롭게 느껴지고 물은 맛 좋은 포도주 맛을 띠며 온 집안에는 감성의 향기와 달콤함이 가득 배는 것도 모두 믿을 수 있게 되었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상당히 드뭅니다. 네. 예수 곁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상력으로 충만한 인간이 된다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예수의 정신이랄까?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게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오스카 와일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당시 영국 사회죠. 이 사회가 기독교 문화권에 젖어 있었네요. 이탈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요. 아주 교조적으로 흐르고 있었죠. 이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런던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수적인 기독교계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쳐넣었다는 거죠. 이 천재를. 그리고 중노동형에 처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감옥에서 나오자 3년 7개월인가요? 지나서 1900년에 바로 사망합니다. 참. 시대의 천재를 못 견뎌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 패권을 쥔 기득권자들이고 이 기득권을 흔들까 봐 또 다른 생각,
또 난선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또 모난 것을 고르게 만드는 참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그런 그 예술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에 관한 견해가 아주 돋보이는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술가는 오직 표현을 통해서만 삶을 상상할 수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겐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는 우리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는 광범위하고도 경이로운 상상력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고통의 세계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스스로 그곳의 영원한 대병자가 되었지. 내가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 탄압 속에서 말을 잃어버려 오직 10만이 그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는 자신의 형제들로 선택했어. 그리고 장님에게는 눈이, 김어거리에게는 귀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입술의 소리가 되어주고자 했지. 그의 소망은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해 불 수 있는 나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어. 그리고 아름다움의 개념을 슬픔과 고통을 통해 실현하는 사람의 예술적 기질과 함께 어떤 생각이든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느끼고는 자신을 고통의 인간의 이미지로 구현한 거야. 그는 그런 식으로 예술을 매료하고 지배했어. 그 어떤 그리스의 신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예술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는 예술가라는 것이고요. 그 정신의 고갱이가 핵심이 그리스도에게 깃들여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 오스카 와일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 책 시면으로부터 꼭 읽어보시고요. 예. 이와 아울러서 오스카 와일드는 또 뛰어난 비평가이기도 했는데 예. 거짓의 쇠락이라는 책도 함께 보시면은 정말 많은 상상의 에너지를 길어올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서승 선생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준식 선생, 그리고 또 수요일에 신영복 선생, 그리고 오늘 오스카 와일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와 대조 비교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됐는데, 참 우리 박근혜 씨는 굉장히 영광인 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진짜 감옥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뭐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께 이 감옥의 상상, 감옥의 사유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서 혁명에 관한 책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되고 으뜸되는 책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그 유명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 저항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저항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80년대 우리의 일상의 쓸쓸한 풍경들을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 보여준 뛰어난 시인입니다. 한예종 총장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요. 예. 네. 이런저런 뭐 고초를 겪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83년에 나온 시집인데 그때 당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 이런 시를 볼 수 있다는 게 일테면 뭐 신문 기사를 툭 잘라서 시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어떤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토해 놓은 그 토사물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일상들을 그려낸다거나 아주 놀라운 실험적인 시 형식을 통해 우리 보여줬었는데 예. 결국은 박정희 시대를 걸치면서 전두환 독재를 겪는 상황들을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 시를 아는 사람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 이런 시가 있는데요. 예. 일단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지 읽는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83년 4월 20일 맑음 18도 토큰 5개 550원 종이컵 커피 150원 담배 솔 500원 한국일보 130원 짜장면 600원 미쓰리와 저녁 식사하고 영화 한 편 8,600원 올림픽 복권 5장 2,500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쭉 적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상생활의 소시민들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외환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토큰 5개 550원이니까 버스 한 번 타는데 110원이었겠죠? 예. 김 PD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에 선합니다. 종이컵 커피 150원. 근데 담배 솔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피고 신문 한 장 값이 130원이었네요. 아, 전 기억합니다. 제가 신문값 150원부터 기억합니다. 아, 상당히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우리 김 PD도 그런 거 보면. 제 나이 또래에서 신문값 150원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치면을 읽었으니까요. 아하, 그때부터 싹이 보였군요. 이런 언론인으로서 길이. 그렇습니다. 예. 네. 짜장면 600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올림픽 한다고 하면서 올림픽 복권도 팔고 그랬었는데 한 장당 500원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소시민들의 애환들을 그려내주는 게 큰 흐름을 하나 이루고 있고요. 예. 사실 오늘 읽어드리기로 하는 건 이 표제작이기도 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인데 녹음하는 오늘 시점으로 박정희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난 날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문화적인 억압 같은 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김 PD 이것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 보고 애국가 틀어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이 1990년대 초반에 그 칼라 대한뉴스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90년대 후반쯤인가요? 없어진 게? 아마 YS 정부 때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요.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듣고 거기에 경청하고
했었죠. 예. 화면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을 보면 을숙도에서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쓴 시입니다. 예.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이제는. 예. 뭐 좋아졌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에 시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영화 보기 전에 일어서서 애국가를 듣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지 참 참담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새들은 저렇게 세상을 뜨는데 우리는 다시 풀썩 주저앉아서 영화를 봐야만 하는 그 자괴감 여기까지도 함께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를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새들은 자기들 세상을 떼어매고 어디론가 정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데 우리도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가 예.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똥침을 날리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볼까 했다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는 순간에 제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예. 뭐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시지만은 애국가를 들으면서 국가주의가 지배적일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 하나하나를 촘촘히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탈주의 욕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줄 압니다. 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지라고 단순한 회고에 젖을 게 아니라 자칫했으면은 또다시 이런 사회가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뜨끔한 생각을 하곤 해요. 통치수단, 지배수단으로서의 국가주의도 있지만은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국가주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 그렇게 PD가 가끔씩 불쑥 치고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질문들이. 그거는 저항감이 없는데 사실. 글쎄요, 그 스포츠 애국주의 뭐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나치가 아주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예. 또 어떤 정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스포츠를 애국심을 동원하는데 종종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2002년 월드컵 경험은 제가 보기에는 애국주의라기보다는 국가 자체를 엄숙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를 뭐 몸에 두르고 뭐 이런 경우 있었죠. 왜? 패션으로 태극기를 활용하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어떤 엄숙한 애국주의에 동원됐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선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군요, 한마디로. 네. 그거 하여튼 보기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국가의 주의가 붙는 순간에 좀 위험해지긴 합니다. 네, 어떤 국가냐라는 물을 때 자칫하면 국가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데 그래서 요즘 뭐 국가의 권력들을 분산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중앙집권 체제가 좀 완화되는 방식으로. 오늘도 대통령이 지방분권 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점점 더 지방의 권한을 옮겨주면서 마을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중심화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이건 좀 어려운 얘기여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시절이 박정희 이후 그리고 이 포스트 박정희를 잇는 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세월들이 만만치가 않았죠. 체류탄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끊고 했던 정말 암흑 속의 세계였습니다. 87 항쟁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87 항쟁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붙들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기도 했었죠. 여기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라는 시인데요. 예.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는 3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처형받은 세월이었지. 축제도 화환도 없는 세월이었지. 그 세월 미쳐 날뛰고 맹목의 세례식. 개나리 옆에서 우리는 물벼락 맞았지. 진달래꽃 앞에서 눈물벼락 맞고 우리는 국적을 잃고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생명이 되고 자욱한 연기, 질식할 것 같은 철쭉꽃 뒤에서 몰지각한 망상주의자였지 우리는. 연방 기침하면서 불순한 사대주의자, 위험한 이상주의자였지. 손 한 번 들어올리지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우리는 한 다발 두 다발 문 밖으로 들려나가는 모습들을 느린 그림으로 지켜보는 들뜬 회의주의자, 혼수 상태의 세월이었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쓴 시들인데 그야말로 혼수 상태의 세월이었습니다. 79년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80년에 짧았던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또다시 광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군합발에 짓밟힌 채 또 다른 그 전두환이라는 박정희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독재자가 등장해서 혼수 상태의 세월을 이어갔었습니다. 예. 그 세월을 살아오는 시민들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는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참 리얼리즘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시인 또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하면은 되게 조금 그 서사적이고 쉬운 형식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요. 예. 이 시집은 대단히 모더니즘적인 시 형식을 보여주면서도 이면을 보면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 통찰, 비판, 풍자, 야유, 조롱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낭독하기는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직접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시대 상황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프킬라를 뿌리며 이런 시들이 있는데요. 그 시 한번 잠깐 볼까요? 예. 6줄로 돼 있는 시인데요. 여기는 초토입니다. 그 위에서 무얼 하겠습니까? 파리는 파리 목숨입니다. 이제 울음소리도 없습니다. 파리 여러분, 이 향기 속에 살기에 유의하시옵. 이런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초토에서 너희들은 파리 목숨이니까 이 에프킬라의 향기 속에서 그냥 잘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줘요. 그 옆에 있는 심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심인. 사람 찾는다는 뜻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시입니다.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근데 이게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의미가 만만치가 않죠. 80년 5월 이후 가출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년 광주항쟁 이후 가출했다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누나가 찾으니까 빨리 오란 얘기인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어지는 사람 찾는 광고 또 하나 보면 이래요.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은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그리고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을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 찾는 광고를 본 것 같죠? 그 광고를 보면서도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그 시대의 아픔들, 삶의 상처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갑자기 이환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직장인이란 시를 보면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존나 놀걸. 이런 시가. 네,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 박남준이라는 시인도 있고요. 근데 예. 장순한 재미나 어떤 장난처럼 한 게 아니고 형식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랄까요? 시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깼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뭐 시나 소설, 인문학에 들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 사방에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 황지호 시의 시를 접하다 보면은 아, 만만하구나, 민중적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렵게 보이지만 조금만 들춰보면은 어렵지가 않고요. 조금만 역사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시가 아, 이렇구나 하면서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줄짜리 시 하나 읽어드릴까요? 금방 김 PD가 벽을 말씀하셨는데 벽 1이라는 시입니다. 이걸 시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벽 1 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신 신고 기간 4. 83년 4월 1일부터 지 83년 5월 31일까지 이게 시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벽을 보니까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진 신고 기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예비군에 나가지 않으면은 자진 신고를 해야 됐고 기피자들 일제 자신 신고 기간이 있었구나.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상황 하에서 살아왔구나. 어떤 군대식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걸 딱 알 수가 있죠. 83년도에까지도. 뭐 지금도 예비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은 왜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그 서평처럼 써놓은 시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냐 잘 지냈니? 네. 가로 열고 사이 말 없음. 한참 뛰었다가 얘야 내일이면 네가 그 자리에 없겠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여백들이 아득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렇게 시 5줄로 이렇게 짠하고도 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시에 관한 기본적인 관성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황지호 시집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뭐 개눈 속의 연꽃이나 나는 너다 이런 뭐 좋은 시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은 시의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이번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